안녕하십니까. 부동산에 관한 최신 판례 해설 특강을 맡게 된 김한석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크게 10가지 테마로 해서 부동산 인도 쪽에 관련해서 판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 건축물의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 두 번째, 양도형 분묘 기지권의 지료 지급 의무 여부. 세 번째, 취득시효형 분묘 기지권의 지료 지급 의무 여부. 네 번째,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 청구 여부. 다섯 번째, 일부 구분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권과 권리 남용 여부. 여섯 번째, 공용 부분 무단 점유 사용자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일곱 번째,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채권자 대위권 목적 여부. 여덟 번째, 분할 판결 변론 전결 후 설정한 가등기 분할 경매로 소멸. 아홉 번째, 도로에 대한 철거 인도 청구와 권리 남용 여부. 열 번째, 유치권 소멸을 위한 상당한 담보 판단 기준. 이상 10가지를 주제로 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요. 가설 건축물의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토지와 지상에 있는 건물을 같은 소유자가 갖고 있다가 경매로 인해서 토지하고 그 지상 건물이 소유자가 달리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하급심 판례에서 인정이 된다 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년 10월 28일 날 2024-2248일 토지 인도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는 가설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매뿐만 아니고 또는 토지를 일반 매수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상에 가설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만약에 합의되지 않고 토지만 매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철거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이 판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경매 사건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 남부지법 2016 타경 8425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금천구에 있는 그 공장 건물이 가설 건축물로서 지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이 지상 그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를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형 분묘 기지권의 지료 지급 의무 여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묘 기지권에 성립하는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이 사건과 같이 자기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이후에 경매라든가 또는 일반 매매라든가 하는 경우에 이 분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토지의 양도로 인해서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면서 과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20여 년 동안 분묘를 설치한 이후에 인정되는 다음 세 번째 사례에서 보는 취득시효형 분묘 기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서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 설치에 동의를 얻어서 분묘를 설치하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이제 분묘기지권의 성립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사례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설치한 이후에 경매라든가 또는 일반 매매로 인해 또는 증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양도된 경우에 그 분묘에 대해서 어떤 약정이 없었을 때에는 분묘 기지권이 이제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토지에 대한 사용료, 즉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면서 토지를 사용할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모든 사용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상으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토지 소유자는 의정부지법 2011타경 3964 물건번호 3번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로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 그 분묘를 설치한 전 소유자에 대해서 지료 청구를 한 사건으로서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인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의무 여부입니다. 우리가 종전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관되게 우리가 다른 사람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사람은 20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 취득으로서 분묘 기지권이 성립된다고 일관되게 판례를 내렸고요. 그리고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보면은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한 대가가 같이 늘어난다는 거죠. 종전에는 특히 이제 그 분묘가 주로 임야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 사용료가 토지 가격이 저렴할 때에는 그에 따른 토지 사용료도 저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토지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사용료도 올라가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그러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이번에 21년 4월 29일 날 2017-228-007 지료사건에서 판례를 변경해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도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주지원 2013타경 60201 사건하고요. 2013타경 6037 사건에서 토지 소유자가 각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인조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예. 우리가 이제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인도 청구도 할 수 있고 또 뭐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2020 5월 21일
287522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는, 자, 우리가 그 소수 지분권자, 이 사건의 경우는 이제 2분의 1 지분권자입니다, 원고가. 그리고 피고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분의 1 지분의 이제 특성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고도 과반수 지분이 안 되고 피고도 과반수 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원고가 이 지정물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갖다가 인도해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면서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에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분권의 기초에서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방해 배제 청구권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도 청구라는 거는 점유의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결이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인도 청구를 인용이 되게 되면 피고가 이제 자진해서 인도를 원고에게 해주지 않게 되면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집행관이 철거 청구까지 행사를 하는 경우에서는 대체 집행위에서 철거를 하고 점유권까지 원고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인도 집행이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 따라서 이제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나머지 지분권자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하는 건 원칙적으로 피고한테도 그 2분의 1 지분권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이해하고 상충이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요. 그리고 또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도 지분권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 지분 또는 뭐 기타 뭐 소수 지분권자라고 한다면 그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점유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인도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변경에 의해서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가 되지 않는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인도 청구는 되지 않고 방해 배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5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구분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와 권리 남용 여부. 우리가 이제 그 경매 물건이나 기타 이제 일반 물건에서 보면 지상에 집합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만 경매라든가 증여를 받는다든가 매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이제 대지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이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집합 건물을 대지 소유자는 그 각 구분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 구분 건물의 특성상 지상에 집합 건물이 있게 되면 자, 철거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건물에 202호가 구분 소유 건물자가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지 않는 202호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이 철거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권을 얻어서, 즉 대체 집행 결정문을 받아서 집행관에게 위임해서 202호에 대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떤가요? 네. 안 되죠. 왜? 202호도 있고 203호도 있고 또 202호 밑에 있는 102호 건물도 있죠. 그리고 202호 위에 있는 302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철거 집행으로서는 기술상으로는 202호 부분을 잘라낼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요즘 기술이 좋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드릴로 인해서 잘라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202호의 천정은 302호의 바닥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양쪽 201호라든가 203호의 벽 부분은 202호의 벽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호의 바닥 부분은 102호의 천정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철거할 수 기술적으로는 철거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철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각종 배관들이 또 연결이 되겠죠. 물론 잘라내고 임시적으로 단전단수 이런 조치를 취한 후에 다시 있는 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전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거한 이후에 연결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다른 호수하고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기존에도 이 사실상 철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번에 확실하게 철거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 판결문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호수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 철거 청구를 하는 거는 권리남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시금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거 청구를 집행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면은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권리남용이 되지 않고 법원 입장에서는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한테 철거 청구하는 경우에 철거 청구권을 인용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익은 뭐냐는 겁니다. 일단 이 철거 청구가 인용이 돼야 토지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그 구분 소유권을 나한테 팔아라. 즉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그 구분 소유자가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든가 또는 그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를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시가로 매도하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와 같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선순위 보전 가등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 매도 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지 일부 그 구분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가 가능한데, 실익은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실익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례 해설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서울중앙지법 2013 타경 15334 사건으로 원과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부분 무단 점유 사용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에서 각 구분제 소유자들이 있게 되는데, 이 구분 소유자들은 자기 전유 부분은 소유권에 기해서 당연히 이제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2호다 그러면 102호 그 전유 부분 안쪽 부분은 그 건물 소유자라든가 또는 임차권을 얻은 임차인이라든가 또는 사용차권에 의해서 그 사용대차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102호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그 구분 소유권에 기해서 해당 호수에 대해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점유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 구분 소유자나 또는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이 구분 소유권에 기해서 구분 호수가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복도, 계단 이런 부분에 어떤 물건 같은 걸 쌓아놓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칸막이로서 그런 복도, 계단 등을 시켜놓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기존에 이제 판례에 따르면은 그런 복도, 계단을 사용하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청구권을 더욱 이제 실익 있게 하기 위해서, 효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복도나 계단 등, 즉 이제 공용 부분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거냐에 대해서 일관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이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액수는 우리가 소송상 이제 임료감정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데 임료감정을 이제 감정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감정평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임료로서 감정을 해요. 부당이득이든 손해배상이든 간에. 그러면 그 임료라는 것은 해당 부분에 대한 임대를 했을 때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차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에 있어서 공용 부분인 복도, 계단 등은 우리가 임대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판례는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임료 감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이런 복도라든가 계단 등에 무단으로 점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대법원 2017-220744 건물 인도 등 사건에서 판례를 이제 새로 변경을 해서 이 경우에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하급심 파기환송돼서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 변경 취지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고요. 이 사건은 청주지법 2009 타경 22320 사건의 1번 물건에서 낙찰받은 피고를 상대로 해서 청구한 사례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이 이제 지분으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분할 판결 소송을 통해서 이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이 전체 공유 분할을 위한 판결에 따라서 그 공유물 전체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채권자 입장에서 그 해당 물건의 지분권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넣으려고 했더니 앞서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채권 액수가 많아서 경매를 넣는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배당이 될 게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무이행에 의해서 경매가 취소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공유물 전체를 경매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이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그 공유 지분권자의 채권자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의 행사를 해서 그 판결을 얻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를 경매를 넣게 되면 우리가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을 경매에 넣을 수 있을 때보다는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지분 소유자의 채권자가 대의권 행사를 통해서 채권자 대의권 행사를 통해서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2020년 5월 21일 2018-879 공유물 분할 판결 사례를 통해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채권자 대의권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자, 내용을 보면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자산의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즉 우리가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자의적으로 어떤 그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에 응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분할 소송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금 분할, 즉 해당 그 공유물을 그 경매를 진행하고 경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대금 분할이고요. 또 그 공유물을 보니까 그 각 공유자별로 현물로 쪼갤 수 있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현물 분할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각 그 분할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액 감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할 후의 가격이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측량을 해가지고 현물 분할하다 보면은 그 가액이 지분 비율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분권자가 그 초과해서 이제 얻게 되는 그 현물 그 취득자가 이제 그 나머지 가액으로 부족하게 되는 나머지 지분권자에 대해서 가액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현물 분할하면서 일부 이제 가액 배상을 할 수 있는 이런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유 분할의 성격상도 대의권을 행사하면은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 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 분할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이제 위 대법원 판례의 판결 핵심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등기 부동산. 요 미등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8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8번째 사례도 지분과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전 사례 이제 봤듯이 우리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판결이 이제 그 대금 분할 경매에서 경매 비용을 빼고 해당 지분 비율대로 배당해 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소송의 기법으로서 항시 이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는 우리가 이제 그 변론 종결 전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소송을 그 변론 종결 전까지는 이제 해당 점유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그리고 또 처분하면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그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분 금지 가처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내 지분에 대해서 나중에 대금 분할 판결이 있게 되면 대금 분할 판결이 있게 되면 경매를 넣게 되면 어떤 방어적인 그 장치를 해놓기 위해서 그 지분권자가 그 가등기를 이제 해놓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송 변론 종결 전에 이제 점유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그리고 처분 금지 가처분, 그리고 나중에 경매를 했을 경우에 유리한 그러한 입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놓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경매
또는 이제 공미의 경우에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련이라는 녀석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최선순위 가압류, 압류, 경매 기입 등기, 그다음에 저당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했는데 전체 전세권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최선순위 전체 전세권 이런 것들은 이제 경락이 되고 나면 소위 이제 말소 기준 권리로서 소멸이 되면서 후순위 다른 권리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사건에서도 요 관련된 경매 사건을 보면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원고가 2015 타경 11503 사건으로 지분 경락을 받고 피고에 대해서 이제 피고들에 대해서 이제 피고가 아니고 이제 그 나머지 지분권자들에 대해서 이제 분할 소송을 했죠. 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그 현물보 분할을 수 없으니까 가액 분할, 즉 이제 경매 분할을 판결을 받고 이 사건을 이제 그 판결을 선고를 받은 뒤에 가등기를 해놨어요. 경매 신청 전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그렇게 판결을 받고 나서 서울중앙지법 2017 타경 103-1호 이 사건으로 이제 그 피고가 이제 피고가 아니고 이 해당 부동산에 이제 이제 지분권자죠. 이제 공명 판결을 얻은 이 지분권자가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가등기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원고 2020-253836 사건의 가등기 말소 사건에 이제 원고가 이 이제 중앙지법 2017 타경 103-1호 사건으로 경락을 받고 나서 가등기권자에 대해서 이제 말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최선순위, 가압류, 압류, 경매 기입 등기, 경매 신청한 전체 전세권이라든가 또 배당 요구한 전체 전세권 이런 것들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이제 이 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이 이제 그 1순위로서 외형적으로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판결을 얻고 경매 신청위원회 이제 가등기를 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경매 법원에서도 또 이 가등기에 대해서 매각물권명세서상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를 해놨어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 전에 이제 가처분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나머지 지분권자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 가처분도 인수된다고 매각물권명세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방어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이 둘 다 인수조건으로 해서 경매를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을 낙찰받은 원고가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말소 대상이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분할 청구권을 목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분할 청구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분할 경매를 하면 분할 청구권에 나중에 이제 그 경락으로 그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부동산의 지분권자들은 분할 청구권의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경락으로 소멸하는 것이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분할 판결을 선고를 하게 되면, 즉, 이 판례 요지대로 대금 분할을 명한 공유물 분할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소송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들이 대꾸가 없어요. 그러면은 변론을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무변론 판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무변론 판결의 경우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 판결이 선고한 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이제 변론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그러면 변론을 하고 그 변론을 더 이상 이제 할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변론을 종결을 한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론이 마쳐진 경우, 변론 종결일자에 대금 분할을 명한 공유물 분할 확정 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 종결 후의 승계에 해당되어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즉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과 가등기에 관한 최초의 판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공매 물건이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 분석을 할 때 단순히 그 기준 권리를 찾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기준 권리를 찾고 이 판결이 변론 종결이 된 판결인 경우에 있어서는 변론 종결일자, 그리고 무변론 판결인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 선고일자를 찾으셔야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법원의 나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경매 사건이 나온 경우에 이제 당연히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있겠죠. 나머지 지분권자들은 이제 채무자가 됩니다. 물론 분할 판결을 얻어서 피고도 이 분할 소송의 피고도 그 경매 신청 채권자로서 서로가 이 원피고 간에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이기 때문에 그 분할 소송의 피고들도 분할 경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분할 경매가 나왔고 그 해당 지분권에 대해서 선순위가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이 변론 종결 또는 판결 선고 이후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경공매 시 수사하실 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9번째. 도로에 대한 이제 철거, 인도 청구와 권리 남용 여부.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이든 공매 물건이든 보시면 도로가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도로가 경매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투자하신 분들은 이 도로에 대해서 소유권은 낙찰자가 취득을 하게 되지만 그 배타적인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없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낙찰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낙찰가가 많이 떨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도로 부지를 갖다가 싼 가격이니까 혹시 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서 그 통행 금지라는 압박을 통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셔요.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이 도로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사용권, 배타적인 이제 점유 사용권 포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배타적인 점유 사용권 포기 이론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전 소유자가 배타적인 점유 사용권을 포기했던 이 부담을 새로운 소유자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싼 맛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투자 판단이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를 보면요, 나중에 이제 우리 PDF 파일 자료를 드릴 건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 지적도가 나오는데요, 지적도에 이 낙찰받은 필지, 즉 김천지원 2013 타경 5946 사건에서 지적도를 보시면은 이제 임야 두 필지인데요, 임야 한 중간에 이 시멘트 포장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도로는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예전에 이제 농어촌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를 낙찰받은 이 원고가 그 해당 지자체에서 이제 농어촌 도로로서 포장을 했으니까 도로 포장한 부분을 시멘트 콘크리트 부분을 철거해라. 그리고 인도하라. 그리고 이제 안에 그 안쪽에 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이제 통행을 하지 말아라. 이런 청구를 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오래전에 이제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농어촌 도로로서 지정이 됐고 3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도로인데 이제 공적으로 인정되는 공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로이기 때문에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고 전소유자가요. 그리고 따라서 이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도 이 배타적인 사용소유권 포기 의무를 승계했기 때문에 철거하고 인도 청구가 부정이 된다 하고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물론 항소심에서는 이 대법원하고 판단을 달리를 했습니다. 철거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도로를 투자하실 때도 이 배타적인 그 점유 사용권을 전 소유자가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아예 이제 도로로서 지정된 우리가 국도, 지방도 이렇게 지정된 거 같은 거, 이 건처럼 이제 농어촌 도로로서 지정된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농어촌 각 해당 이제 도로로서 공도로 지정이 됐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니까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도로로서 지정이 되지 않은 곳,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제 이 통행로로서 사용한 땅이다. 또는 통행로서 사용한 땅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적도를 보면은요, 이 각 필지를 이제 분할해서 전 소유자가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적도를 보시면 이제 반듯반듯하게 이제 그 분필이 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분필에서 새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당연히 그 토지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지역들을 본다면 어느 정도 전 소유자가 분할 매매하면서 토지를 이 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분할 판매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판단이 조금은 이제 좀 불투명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전 소유자가 포기를 해서 내가 낙찰받는 경우에 승계를 하는지 또는 승계하지 않는지를 좀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천안지원 2014 타경 15759 사건에서 이제 경락받은 소유자가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인도 청구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공매 물건 중에 이제 또 핵심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그 유치권이 인정되는가, 또 이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치권이라는 거는 해당 그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권, 대표적으로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죠. 이 채권이 있어서 그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소유자에 대해서 압박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유치권이죠. 물론 이제 점유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경공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나 공매 등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해야만이 새로운 소유자는 낙찰자한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일관된 판례랑 어떤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상사 유치권이 또 유치권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상사 유치권은 그 일반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그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그 취득한 유치권은 역시 그 낙찰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상사 유치권 제한의 법리가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기 전에 이제 입찰하기 전에 판단을 해보니까, 이 물건이, 진정한 유치권이에요. 물론 이제, 진정한 유치권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채권 액수, 피담보 채권 액수가 이제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좀 과장해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판단을 해보니까 피담보 채권이 있고 기입등 이전에 점유를 해서 우리가 이제 채권도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돼서 유치권이 인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의 유치권이 1억 원짜리 유치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가에서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빼고 수익 빼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1억을 지급해 줘야 된다, 유치권자한테. 그러면은 1억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입찰을 하게 되죠. 그래야만이 적어도 손해를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낙찰자는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것만 1억을 생각을 하고 입찰을 했는데 그 유치권자는 예를 들어서 나 실제 공사대금은 1억 5천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가 이제 의사가 일치가 안 되죠. 의사가 일치가 안 되니까 이제 낙찰받은 소유자는 민법 이제 327조에 따라서 원래 이제 채무자가 이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제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은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판결에 따라서 채무자뿐만 아니고 낙찰받은 소유자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을 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상당한 담보는 얼마냐 이거죠. 예, 그 1억이냐, 예, 아니면 1억 5천이냐, 아니면 1억 2천만 원 얼마냐 이거죠. 여러 가지 이제 유치물에 관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채권담보로서 상당한지 또는 유치물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판례에 따르면 이제 2021년 7월 29일 2719다 216077 건물인도 사건에서 유치물이 가액이 피담보 채권보다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 경우에는 당연히 실제 피담보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만 담보로서 제공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공사대금은 1억 5천인데 이건 시가는 1억 2천밖에 안 간다. 그러면은 유치권자는 1억 5천을 내려라 그럴 것이고, 낙찰받은 소유자는 나는 이게 1억 2천짜리밖에 안 돼. 나 낙찰받은 금액도 있는데 1억 2천은 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라고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전에 이제 판례 나온 거는 상당한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피담보 채권액이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 채권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피담보 채권액만 담보로서 제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물적 담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물건으로 담보하는 거니까 물건 가액만큼만, 즉 유치물 가액만큼에 해당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원고가 천안지원 2014타경 15759 사건으로 경력받은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인도받는 소송뿐만 아니고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부당이득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라는 것은 이 법이 바뀌면서 이제 바뀌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이제 당사자 변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사회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판례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기존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좀 나왔으면 하는데 새로운 판례로서 이제 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것은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판례가 이렇게 변하고 또 새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공매나 또는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실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에 관한 최근의 판례를 해설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인도 관련해서 10가지 최신의 판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